8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13 타경 2791로 강제 경매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임야로 나왔는데 두 필지인데 한 필지는 대지 또 한 필지는 임야에서 두 필지로 해서 여기 보면 평수가 529평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경매로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감정 가격이 5,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529평이 5,100만 원에 시작했다는 얘기는 평당 10만 원에 시작했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때도 공주나 부여에는 아무리 안 가도 20만 원 정도는 갔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지는 임야는 그렇지 않아도. 근데 이것이 5,100만 원에 시작해갖고 2,600만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이거를 제가 보고 있다가 우리 수강생들에게 이거를 입찰에 들어가자 이렇게 추천한 겁니다. 자, 이걸 보면 뭐냐면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은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건물 등기부등본도 있습니다. 있는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어갖고 처음서부터 이 땅에 다른 사람이 건물을 지었던 겁니다. 건물을 지었는데 그 사람이 가고 다른 사람이 땅은 내버려두고 건물만 사서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내용은 그렇게 된 겁니다. 자, 보시게끔 되면 산 6번지 임야가 있고 102번지에서 228평이 뜨다 보니까 여기 300평 있고 228평이고 건물은 매각체입니다. 땅 주인에게 강제 경매로 1,500만 원으로 해서 강제 경매로 진행이 된 겁니다. 여기 보면 앞에가 도로가 있어서 여기 집이 있고 여기에 이 임야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 보면 이쪽에 그 이렇게 임야로 보이는데 뒤로도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면. 그러니까 이 땅은 이 땅대로 앞에서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은 이 땅대로 뒤로도 들어갈 수 있는 현황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건 지목이 대지고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뒤에가 얕름한 임야고 앞에 이렇게 집이 있고 창고가 있는 겁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여기 보면 지금 보면 박누구로 되어 있죠. 토지는 제일 처음에 최누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박누구가 건물 주인인데 이거를 등기부등본 띄워보면은 이 박누구 전에 다른 사람 이름이 있었습니다. 볼까요? 여기 보면 87페이지 봅시다. 81페이지 보면 폐쇄 등기부등본이 있죠. 제가 폐쇄 등기부등본을 띄워봤더니 김누구로 돼 있다가 박누구로 넘겨왔죠. 근데 애초에 김누구고 그다음에 땅 주인은 처음에 1970년대 누구냐면 최누구죠. 그러다 보니까 땅 주인과 처음부터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법정시효권이 없는 건물이다. 근데 사실은 지금으로 보게끔 되면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게 아주 낡은 건물이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은 경제적 능력이 없거든요.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건물 좀 보고 땅을 다시 사라고 했을 때는 경제적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건물을 우리 거로 만들어서 제3자한테 팔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항상 제가 지분이든지 건물 매각 제외했을 때에 그 건물에 사는 사람이 건물 상태가 좋고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이 있다 그러면 땅을 다시 사는 것이 원칙인데 그러면 우리가 땅을 감정가격의 반으로 사서 감정가격의 90%의 건물 주인에게 팔고 나오면 가장 좋은 겁니다. 근데 건물 주인이 사적 땅을 살 능력이 없을 때는 할 수 없이 건물 주인을 내보내고 건물을 내 걸 만들어서 건물과 땅을 하나로 만들어서 제3자한테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조금 좀 번거롭고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를 법정상권을 없는 걸 알고 이제 제가 우리가 낙찰받은 수강생하고 여기를 찾아갔습니다. 이제 찾아가서 여기에 이제 문을 두드렸더니 어떤 여자분이
키가 자그마한 여자분이 나오셔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야 되고 그 사람이 경매를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 사람하고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땅과 건물이 경매로 나와서 제가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한 건데 제가 건물을 낙찰 못 받았죠. 건물을 낙찰 못 받았는데도 저는 살고 있는 사람한테 건물도 낙찰 받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땅만 낙찰받고 건물은 낙찰받지 못했는데도 제가 거기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한테 가서 보게끔 되면 건물도 같이 낙찰받은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8, 90%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매를 당하는 사람이 이 경매를 당한 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냐를 알기 위해서 말을 그렇게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그 참 이상하네. 건물은 우리 건데 어떻게 그거를 경매로 낙찰을 받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이것이 경매가 나오는 걸 알고 땅만 나왔다는 걸 알고 건물은 자기네들이 매입을 했었구나. 그러니까 건축물 관리장에 있는 사람이 이 현재 살고 있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었고 그 아는 순간 저로서는 이것은 협상이 되겠구나. 뭐냐면은 법정 상권이 없으니까 만약에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지료를 내달라고 하고 건물이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등기부등본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지료를 가지고 그 건물만 다시 또 경매로 집어넣을 수도 있거든요. 무허가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거는 협상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사실은 땅만 봤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그냥 그래서 왔는데 여기 사장님 좀 뵈려고 하는데 사장님 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여자분이 지금 나가고 안 계십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그러면 전화번호를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전화번호는 알고 있는데 가르쳐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은 제가 낙찰을 받은 사람인데 전화번호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게끔 되면 낙찰받은 사람하고 낙찰받은 사람이 오면은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되겠다고 대충 준비를 해놓은 사람은 바로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 응대해야 되겠다고 아직 결정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전화번호를 안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제 이분이 알긴 아는데 제가 전화번호를 못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하는 걸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아직 낙찰받은 사람하고 어떤 식으로 응대를 해야 되는지 준비가 아직 안 됐구나 하고 알고 제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제 전화번호를 적어 드릴 테니까 만약에 사장님이 오시면 저한테다가 전화를 좀 한번 해달라고 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부회에서 올라왔는데 대부분이 이런 정도로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올라오면은 2, 3일 내로 전화가 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2주째가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가장 이런 건물을 낙찰을 받았을 때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에 낙찰을 받았을 때 제일 어려운 게 거주자가 있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BJL로 나오는 것이 제일 어려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건물 주인과 현재 산 사람이 같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BJR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뭐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야지 하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한 열흘 동안 전화가 안 오는 거 보고 사실은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이게 근데 한 열흘쯤 됐을 때에 제가 강의를 끝나고서 이렇게 봤더니 전화가 온 저녁이 한 7시쯤 7시 반쯤에 전화 온 흔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수강생들은 등록을 하게끔 되면 제 전화에다가 몇 월 몇지 몇 기로 등록했다는 걸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전화번호가 온 걸 보고 이게 혹시 그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내가 그냥 전화를 걸어서 전화를 왔었는데 제가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부여군 초천면 진호리에 사는 사람이 누군데 저한테다가 전화를 해달라고 했던 걸 전화를 받았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해서 드디어 전화가 왔구나 싶어서 내가 그러면은 제가 내일 한 6시나 7시에 한번 찾아뵐 테니까 그때 만나뵐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제가 택시 운전을 하는데 내일 6시 정도쯤이면 집에 들어와서 있을 겁니다. 그때 오시면 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그러면 내일 6시에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그 다음날 우리 낙찰을 받은, 이게 여자 우리 수강생 2분이 공동투자를 해서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 공동투자로 2분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서 이분들이 경제적 능력을 봤을 때에 건물 주인이 땅을 다시 살 능력이 없으니까 건물 주인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나를 보기 위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제가 이 건물을 철거하고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를 좀 나가 주셔야 되는데 언제 정도쯤 나가 줄 수 있다는 것을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려고 오늘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때서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이 그러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초천면에. 그래서 이 집을 작년에 800만 원을 들여서 이렇게 다 수리를 했습니다. 봤더니 창이 하이샤시로 바뀌었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싱크도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옛날 집인데 화장실이나 싱크가 다 이렇게 바뀌었고 창이 하이샤시로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이 돼 있어서 초천면에서 작년에 이렇게 수리를 해줬습니다. 우리를 이 생활보호 대상자 우리를 관리해주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께서 이 땅을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그 담당자한테 가서 이것이 누군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 담당자가 내가 다 조사를 해보고 답변을 해줄 테니까 좀 기다리십시오 해갖고 그 사람이 기다린 것이 한 일주일을 기다린 거예요. 그게. 근데 내가 가서 얘기해놓고 그 사람이 다시 면사무소 가서 얘기하고 면사무소에서 다시 답변 듣고 나한테 전화를 하고 하다 보니까 한 열흘 정도가 걸린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담당 공무원이 말씀하시기를 법정지상권이 없고 우리가 철거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은 담당 공무원한테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이제 나한테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한테 그 얘기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언제 나가야 되겠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로서는 처음서부터 그런 정도를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수강생들을 낙찰 받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내보내야 되려면 돈을 얼마 정도로 좀 줘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했었고 가면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저도 돈이 없는데 당신네도
돈이 워낙에 없다고 얘기하니까 저도 돈이 없지만은 이사 비용으로 한 200만 원 정도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200만 원까지 도와드리는 거를 합쳐서 어디 이사 갈 자리를 알아보시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오늘처럼 한 6시쯤 다시 올 테니까 그때는 언제 이사를 간다고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했더니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인사를 하고 나왔던 겁니다. 올라오면서 우리 그 낙찰을 받았던 수강생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돈을 번다고 생각하면 좀 좋긴 하지만은 없는 사람들을 강제로 내보내야 된다는 것은 좀 마음이 좀 아프기는 하네요. 짠하기는 하네요. 이런 생각을 나한테 얘기를 하고 그래도 뭐 제가 보기에는 200만 원 정도는 조금 너무했고 그래도 한 4, 500 정도는 줘서 내보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그 낙찰받은 수강생이 같이 갔으니까 옆에서 내가 하는 걸 다 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앞으로 협상할 때는 한 500만까지 줘도 좋다는 거를 낙찰받은 사람이 저한테 암시를 해서 얘기를 해준 거죠.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알아봤는데 200만 원 가지고는 팍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해갖고 내가 그러면 100만 원을 올려서 3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300만 원 가지고도 뜨겁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그러면 400만 원까지 올려드리겠습니다. 400만 원까지 하겠습니까? 하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400만 원 정도쯤이라면은 하고 협상을 하려고 말을 꺼내니까 그 옆에 있던 부인이 탁 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를 하더니 우리가 알아봤더니 1000만 원 아니면은 어디 이사 갈 곳이 도저히 없습니다 하고 내가 400만 원까지 올리니까 그 여자분이 1000만 원을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2600에 낙찰을 받지 않고 2억 6천 정도의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경매로 전부 다를 2600만 원을 주고 낙찰을 받은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달라는 얘기는 이거는 너무 무리한 얘기가 아닙니까? 했더니 그 여자분이 깜짝 놀라면서 이거를 전부 다 2600만 원에 낙찰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여기 시골이라고 해도 평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얘기하고 서로 대화가 진행이 안 되고 한 1분, 2분 지났는데 1분, 2분이 상당히 짧은 시간 같지만은 협상을 하는 과정 중에 서로 얘기 안 하고 1분, 2분은 상당히 긴 시간이에요. 결국 성질 급한 사람이 먼저 얘기하게끔 돼 있다 보니까 저는 우리 수강생들이 낙찰받은 수강생이 500만 원 정도까지는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정 그러시다면은 500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500 가지고도 안 한다 그러면은 더 이상 협상은 하지 않고 우리는 일어나서 나갈 겁니다. 500은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이 나가신다고 약속하는 날 나갈 때 오늘 계약을 하게끔 되면은 보증금 50만 원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가실 때 450만 원 잔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하십시오. 만약에 그걸 가지고 결정을 안 한다로 이제 더 이상 협상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울로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계약금 50만 원 말고 계약금을 300만 원을 주시면 안 됩니까? 그 다음에 이사 나가는 날 200만 원을 주시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500만 원을 계약을 하고 300만 원을 계약금을 달라고 그러고 나갈 때 200만 원 달라고 그러면은 300만 원 받고 안 나가고 버틸 것 같지는 않고 또 제가 봤을 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솔직한 사람들이야 보면. 그러니까 거짓말을 시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 그 낙찰받은 수강생들한테다가 300만 원 가지고 온 돈이 있냐 그랬더니 3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대로 계약서를 씁시다 해가지고 사실은 300만 원을 주고 나가는 걸로 계약서를 이렇게 쓴 겁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썼죠. 이렇게 배방 300만 원 계약서 썼는데 이거는 우리가 갈 때 협상을 할 때 건물을 사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돈도 제가 알기로는 한 500만 원 준비를 했고 계약서도 준비를 해가지고 간 겁니다. 우리 수강생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강생이 여기다가 보면 계약금 총 임대금 사는 거는 500만 원으로 한다. 계약금 300만 원 한다. 잔금 나갈 때는 200만 원 주기로 한다. 해갖고 조건을 여기 다 적었죠. 이렇게 보면 약 2개월 후에 잔금을 내고 얼마로 한다. 이렇게 해서 다 적어서 계약을 하고 300만 원을 주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제 올라와서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서 2달 정도 안에는 2달 정도로 했으니까 최소한 한두 달 안에는 나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올라와서 3일인가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냐면 내일 이사 나가니까 몇 시에 이사 나가니까 와서 200만 원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 몇 월 며칠 날 200만 원을 주는데 건물을 우리한테 등기부등본을 넘겨줘야 되니까 건물 등기부등본 넘겨줄 인감증명하고 뭐하고 다 띄어서 우리한테 넘겨주는 조건으로 이사를 나가고 띄워주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주기로 가겠다. 그러면 가겠다 해서 내가 몇 시에 가겠다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가봤더니 이사를 나갔고 한 5시쯤 나갔는데 이사는 나갔고 그 남자 혼자서 툇마루에 앉아있더라고. 벌써 이미 나갔더라고. 그래서 내가 언제 이사 나갔습니까? 그랬더니 아예 아까 나갔습니다. 한 2시간 전에 나갔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요? 200만 원을 주고 이제 저기 그 건물 등기 이전하는 서류를 다 받고 제가 우리 200만 원 주고 받은 우리 수강생한테 확인할 때 돈 서류 다 맞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럼 200만 원 주라 200만 원 주고 다 받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니 어디로 이사를 가셨습니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냥 돈 주고 받고 딱 끝났으니까 이제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부여에는 임대 아파트가 없어갖고 우리를 관리하던 그 부의 초천면 담당자가 논산에다 얘기를 해서 논산에 임대 아파트 빈 거를 준비를 해줘 갖고 거기에 임대 아파트 들어갔는데 300만 원에 6만 원인가를 내는 걸로 해서 계약이 돼서 오늘 그리로 이사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할 때 보증금 300만 원이 필요한데 300만 원 주고서 내가 400만 원 준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그러면 300만 원 보증금 내고 이사 갈 돈 100만 원이다 보니까 해결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협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부인이 탁 치는 바람에 100만 원이 더 올라가서 5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300만 원 가지고 이사를 가고 100만 원 쓰고도 이사 비용 쓰고도 100만 원이 남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됐다. 이렇게 하고 다 보내고 내가 나오면서 공인중개사한테 전화를 걸었죠. 건물도 우리 거가 됐다. 이제 됐으니까 건물하고 땅하고를 다 합쳐서 이렇게 팔아달라.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건물을 우리 걸로 이제 받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서류를 받은 걸 갖고 우리 낙찰 받은 수강생들을 보고 이걸 가서 건물 등기부 등본에 올려서 우리 낙찰 이름으로 바꿔라 해서 바꾸러 갔는데 등기소에서 이거 계약서를 갖고 왔어도 등기 이전 못 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왜 안 해준다 그러느냐, 우리 이제 낙찰 받은 수강생이 등기하러 갔는데 안 해준다니까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옛날 건물은 계약서를 위조해가지고 건물을 등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약서만 가지고 할 수 없고 판 사람, 당사자를 데리고 와서 진짜로 이 계약서대로 팔았는가를 확인을 해야지 등기 이전을 해주겠다. 이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여기에 있는 이 사람한테다가 다시 전화를 해서 이 등기 이전을 하려고 그러는데 본인이 안 오면 등기 이전을 안 해준다고 한다.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이 등기소에 한번 같이 가야 되는데 언제 시간을 내줄 수 있겠느냐 했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루를 버리셔야 되니까 여기 등기소에 오셔서 같이 이거를 얘기를 해주시면은 일당으로 3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해주시면은. 그랬더니 일당을 30만 원 주신다면 가겠습니다 해갖고 그 등기소에서 같이 가서 만나가지고 등기소에 있는 사람이 이 파른 건물주인에게 이 확인조서 쓴 겁니다. 확인조서 쓰는 거 보고 제가 복사해서 한 장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확인조서가 다 되고 나니까 그걸 가지고 등기 접수를 해줘서 등기 이전이 되는 건데 이 사이에 공인중개사 유기에서 내가 6천만 원인 걸 좀 팔아달라고 했거든요. 건물까지 다 합쳐서. 그랬더니 6천만 원에 파는 걸로 계약이 있는데 내가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더니 아직 건물이 유리림으로 안 넘어왔는데 공인중개사 얘기입니다. 왔는데 이거 건물까지 같이 포함해서 계약해도 됩니까? 물어보더라고. 이거 하고 있을 때야. 그래서 내가 괜찮다 그랬더니 그러면 교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건물 틀림없이 넘어오는 걸로 알고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럼 계약금 얼마를 어느 계좌로 보낼까 하길래 내가 우리 수강생한테다가 계좌번호 그리고 공인중개사 가르쳐줘서 계약금 글로 보내게끔 해라. 그 다음에 계약서 사진 찍은 걸로 보내게끔 해라. 해가지고 건물 등기를 맞춰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등기 이전을 돼서 한 일주일, 열흘 그 정도쯤에 매매하고 팔고 나왔던 사례입니다.